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어떻게 가설을 세우는 것이 과학적이고 그것을 어떻게 검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황금 기준율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연구에 있어서 상관관계 검증은 어떤 때 사용하고, 그리고 어떠한 연구들이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논문 쓸 때 상관관계 검증이라는 것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코릴레이션이라고 해서 서로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지, 코라는 내용이 서로 같이, 함께 이런 뜻이거든요. 함께. 그러니까 서로 릴레이션, 서로 관계가 어떻게 있는가를 살펴보는 연구 방법입니다.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두 변수라고 하는 것은, 한 변수는 연구자가 살펴보고자 하고는 독립 변수이고요. 한 변수는 그 독립 변수를 변환해 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바꿔봤더니, 테이핑을 해봤더니 안 했더니, 감기약을 줬더니 안 줬더니, 비타민C를 줬더니 안 줬더니 등으로 독립 변수들을 제어할 수 있고요. 그 독립 변수를 제어했을 때 종속 변수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변수 사이를 살펴봤을 때 X축은 독립 변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Y축은 종속 변수. 요 사이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의 데이터들이 X축은 독립, Y축은 종속으로 봤을 때 비타민C를 주었더니 감기 증상이 어떻게 달라지더라. 어떤 사람에게 비타민C를 주었더니 이 사람의 감기 증상은 좋아지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는 거 많이 줬을 때 이런 식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한 개인이 점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분포되었을 때 어떠한 상관관계가 서로 릴레이션십을 만들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X값이 증가하면서 이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도 함께 증가하는 경우, 비타민C를 많이 처방했을 때 비타민C가 양이 늘어난다면 더 좋아지더라. 이런 관계를 나타냈다라고 하면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지니까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고요. 반대로 X값을 증가했는데 Y값이 떨어지더라 라고 하면 음의 상관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제어된 실험이 어려울 때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가설을 검증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사실 실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이번 챕터가 끝나고 나면 연구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과학적인 연구 방법인데 윤리성을 띌 수 있느냐. 인간 관련한 실험은 모두 연구 윤리, IRB라고 하는 곳에서 연구 윤리를 획득해야 됩니다. IRB 보드를 획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대상하는 시험은 그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IRB 넘버라는 것이 그 기관 따라서 대학이나 병원에서 몇 년도에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를 부여하거든요.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논문에서는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는데, 외국에서는 다 받습니다. 외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진국 SCI라고 이야기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논문을 내는 곳, 그런 곳에서는 이 IRB 넘버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튼 인간으로 대상해서 실험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좋은 연구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위약 제어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위약 제어, 이 제어군, 컨트롤군에게 위약을 줘야 된다는 거죠.
실험군이 테이핑 처방을 받으면 이 사람 실험군들이 무엇을 받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조군도 테이핑과는 닮았지만 무언가 다른 뭐 랩으로 감싸준다든지 겉으로 봤을 때는 유사한 이런 그 처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테이핑이나 뭐 비타민 C 주는 것 같은 감기라는 것은 바이러스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독감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게 개발해가지고 뭐 신종플루에는 타미플루가 뒤에 개발된다든지 이렇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힘든데도 아직 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잖아요. 이것들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치료제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치료제가 개발될 때쯤 되면 또 변이되어 있고 이런 식인데, 여튼 감기에도 뭐 이런 실험들이 하는 것은 감기는 대증요법이기 때문에 독감 말고요. 그 크게 위험하지 않다. 비타민 C를 주고 이런 거는 괜찮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있었던 연구인데 이게 상당히 윤리적으로 문제 있었고 제가 다음 챕터 때 좀 그 세세하게 다룰 건데, 벨몬트 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는데 벨몬트 연구소에서 40년 동안 매독에 걸린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그냥 관찰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고 어떤 약을 먹고 증상은 어떻게 되고 이것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관찰만 했는데 이게 나중에 상당한 논란거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냐라고 하면 이 실험자들, 실험하는 뭐 의사라든지 뭐 과학자들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매독에 걸렸고 매독에 걸리고 나면 매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었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 차이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망률도 2배로 높고 여러 가지 기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전염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개입 안 하고 지켜만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지금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이해될 수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일부러 뭐 균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들이 안 먹는 거 알려주지만 않았는데 뭐 그것이 문제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치료해서 좋아질 수 있는 것을 가만히 두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윤리적인 실험이 되지 않거든요.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손만 내밀어서 꺼낼 수 있는데 보고 지나친 것과 같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험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런 위약 실험 같은 것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물리치료 분야에서는 침습적 치료라든지 약물을 쓰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좀 IRB를 획득하기는 쉽습니다. 그럴 때는 뭐 주로는 동물 모델 쥐나 뭐 개, 원숭이 이런 것들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비용도 상당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로 쓰는 것이 이런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찾는 상관관계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요인 간의 데이터들을 나열했을 때 완전히 이렇게 일치하게 되면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면 1이라는 숫자를 획득하게 되고요. 아니면 반대로 되면 마이너스 1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사이에 숫자로 나타나는 것을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1이 되면 두 변인 간에 완벽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X축, 테이핑을 하는 것은 독립변수, 조작하는 것은 Y축, 균형 감각에 도움을 주더라 라고 치료사, 그 연구자가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반면 테이핑을 해도 결과가 나아지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그러면 테이핑은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해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연구를 했을 때 난해한 것은 0이 나오는 겁니다. 상관관계가 없는 거.
요렇게 점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요 독립 변수를 아무리 조작해봐도 B가 이것과 관계없이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돼지고기를 구워 먹으면 요통이 남는다. 고기를 먹어봤는데 기분 좋아서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건 사실 요통과는 크게 별인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 설정, 가설을 잘못 세우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관관계 검증은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고, 그랬을 때 양과 음으로 나올 수 있다. 그 숫자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발생할 수 있더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연구의 유형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여러분들 요즘 보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코호트 격리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될 건데, 한번 들어놓으면 아, 뒤에 이야기할 때 요것이 이 이야기였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생태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면들을 그냥 이렇게 레포트 형식으로 주로 살펴보는 건데요. 특정 요인의 노출 정도가 다른 집단을 서로 비교하여 특정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 정도가 다른 집단을 서로 비교한다. 이것이 그래서 시간 경과와 발생 빈도의 변화를 비교하는 연구, 주로 상관조사 연구인데,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것은 어떤 것이 있나? 우리 예전에 그 탄광 있는 지역에 탄광 먼지들이 뭐 진폐증이나 폐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이야기들인데, 탄광 회사들은 그러면 이런 것은 상관없어. 이 사람들의 식습관이나 그런 생활들이 문제가 있어라고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개인들이 이렇게 안 되니까 정부에 진정을 넣거나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 생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위험 요인의 노출 정도가 많은 집단이면은 탄광 지역에 거주한 뭐 탄광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의 뭐 가구들을 조사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뭐 200가구를 조사했다라고 하면 탄광이 없는 지역에서 또 200가구를 해서 비슷한 연령대 이런 사람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보고 싶은 그 뭐 폐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고 그것이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탄광 지역에 있으면 폐에 질병이 생길 확률이 높다. 이것이 피어슨 계수로 점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내는지 음의 상관관계를 내는지를 살펴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저렴하고 수행이 용이합니다. 왜 이런 장점이 있냐면 그냥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내용을 살펴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다른 것을 크게 컨트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단도 아래쪽에 나오는 단면 조사보다 훨씬 적은 인원을 하면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쉽고 가격 비용도 저렴합니다. 단점은 분석 단위가 집단이므로 개개인의 영향 분석이 어렵다. 이 전체적인 집단만 보고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의 결과를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 노인의 노출이 실제 발병과 관계되는지 불확실하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개인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정찰하지 못하니 영양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 사람들의 그 과거 병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파고들어서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단면적으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상태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묻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제약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면 조사, 이렇게 면을 잘라서 크로스 섹셔널 이렇게 되어 있죠. 보는 것과 같이 보는 연구입니다. 환경 요인의 노출량과 병의 존재를 결정하기 위해서 집단 개체 질문을 하고 유병률 검사, 예를 들어서 유병률은 만 명당 몇 명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3년마다 시행되는 국민건강조사,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꼼꼼하게 질문하고 묻는 거죠. 많은 연구자들도 파악되고, 장점은 생태조사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비용이 상당하죠. 3년마다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거의 국가기관 말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노출 수준을 알 수 없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자기가 응답을 하고 이야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걸렸는지는 본인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험 대상자의 자기 지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과연 그렇게 객관적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 단점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률을 알 수 없다. 어떻게 발생되는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잘라서 모으는 거기 때문에 저기 있다 없다 이런 것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 제어 연구, 케이스 컨트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험이죠. 환자와 다른 요인이 비슷한 건강인 사이의 특정 환경에 대한 노출을 비교함, 실험군, 대조군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로 하는 건데 상황을 제어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타민 C를 먹으면 감기가 줄어드느냐 아니냐, 혹은 테이핑을 적용하면 요통이 좋아지는가, 테이핑 한 그룹과 안 한 그룹,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20명 정도 그룹당 해가지고 실시하죠. 장점, 비교적 빠르고 저렴한 방법이고 희귀병에 있어서 최상의 방법입니다. 우리랑은 관계가 없는데 통계적으로는 희귀병 할 때 이런 상황을 할 수 있고요. 단기간에 연구 가능하다. 단기간에 연구 가능하니까 우리 학생들 실험 논문에 있어서 이걸 많이 쓰게 되죠. 단점, 정보 바이어스의 위험이 크다. 인원이 작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변수가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위에 두 조사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정보 오염이 있을 수 있고 대조군 선정이 어렵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간 대상으로 하기도 쉽지 않고요. 대조군도 사실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정해서 하는 것이, 우리 실험은 좀 쉽지만 예를 들어서 희귀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 모집하기도 쉽지 않죠. 그리고 환경 요인과 연관되었을 때 단일병만 검사한다. 상황 제어 연구는 한 개의 보통 변수 정도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접근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살펴보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코호트 연구, 코호트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좀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호트는 특정 인구 집단을 코호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특정 인구 집단, 코호트를 선정하고 그 연구 대상으로부터 특정 질병의 발생에 대해서 여러 인자를 추적 관찰하는 것입니다. 전향적,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코로나가 발생했으면 이 사람이 코로나 발생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손 씻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계속 살펴봤을 때 이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적당하다라고 보면 지금 요즘에 특정 종교단체, 신천지 이런 사람들을 격리해가지고 코호트 집단 코호트 격리하고 나서 나중에 관찰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생기는 발병률을 보고 일반 발병률을 비교해 보면 이 집단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추적 관찰할 수 있죠. 후양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발병했을 때 그전에는 과연 어떤 원인들이 있었는가, 코로나 같은 이런 거 말고 좀 여러 기간 동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지금 뭐가 있을까요? 여튼 성인병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성인병을 지금 많이 걸린 집단이 있는데 A 도시에 사는, 여기 A 도시라는 것이 바닷가에 있는 도시고 상당히
휴양을 즐기기 좋은 도시라고 합시다. 그래서 잘 놀고 먹었더니 살이 쪘다. 이런 사람들에게 살펴보니 이 원인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이 쪘다라는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왜 쪘을까? 이 사람의 뒤를 한번 캐보자 해가지고 보니까 지금 되게 편안한 생활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집에서 재미나게 넷플릭스 보고 있더라. 그래서 살이 쪘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을 후향적, 뒤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후향적 코호트 연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향적은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거고, 후향적은 이 사람들의 과거를 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장점은 특정 환경 요인에 관련된 여러 질병의 위험을 결정할 수 있다. 발생률, 비교 위험 등을 알 수 있다라고, 아까 단면 조사에서는 발생률을 알 수 없었는데 코호트에서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단점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코호트 연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비용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호트 연구 같은 것들도 국책과제를 받아서 이렇게 기관에서 보통 실시합니다. 개인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안 됩니다. 대체 가설을 제어하기가 어렵다. 상황 제어해가지고 하나씩 비교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가설을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런 것들 컨트롤하기 어렵고요. 희귀병에는 가능하지 않더라. 희귀병에는 단일 집단으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점처럼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코호트 연구를 하기는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통계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통계를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통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통계에서 이야기하는 유의한 결과는 이런 것들, 통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것을 적용한 결과 A그룹에 비해 B그룹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테이핑을 적용한 결과 A그룹에 비해 B그룹에서 균형 능력에 유의한 증가가 확인되었다. 테이핑 독립변수죠. 적용했더니 B그룹에서 테이핑 적용한 그룹이겠죠. 실험군이겠죠. 균형 능력의 증가가 나타났다. 종속 변수고요. 독립 변수. 치료사가 테이핑을 하는 효과를 보고 싶어서 독립 변수로 잡아서 실험군으로 놓고 실험을 했더니 균형이 증가되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이 결과를 해서 여러분들이 고차를 쓰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유의한 결과라고 나오는데 그 P값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P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 궁금함을 가진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 P값은 무엇인가? 그리고 P가 0.05보다 낮은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왜 0.05보다 낮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의한 결과라는 것은 먼저 P값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P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possibility 이런 거 이야기할까요? 정답은 probability입니다. probability P-value니까 value입니다. 확률값입니다. probably 이런 발음이 너무 좋지 않죠. 어쨌든 간에 그런 너무 어디 갈 거니 probably 이렇게 하면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인데 probability가 확률이라는 뜻이거든요. 확률값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P값이 0.05보다 낮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왜 0.05인가? 왜 0.05인가부터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확률값이 0.05, 1이 만점이거든요. 0.05라는 것은 5%를 이야기합니다.
확률값이 5%보다 낮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5%의 주사위를 20번 던져서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값이죠. 이것은 우연히 나오지 않는다라고 수학적으로 개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발생되는 것이냐?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테이핑, 그냥 요통이 가만히 이렇게 두 군을 가지고 검사를 해봤는데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군이 확 좋아졌어요. 이렇게 좋아졌지를 살펴보니까 이 군에서는 테이핑을 적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테이핑 혹은 이 군에서는 통증 주사를, 진통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원인이 있어서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P값이 0.05보다 낮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결과값이 의미를 가진다. 유의미한 결과값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뒤에 설명해 드리려고 유인물은 원래 이거만 드리고 이거는 제가 뒤에 드리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하면 기억이 별로 안 남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어떤 사건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5%보다 낮다는 것은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가정하기 때문에 통계를 돌렸을 때 이것이 의미가 있다. 당신의 독립 변수는 무언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종속 변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당신의 테이핑은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가설을 지지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